기차역 플랫폼에 흩날리는 벚꽃 한 잎이 내 발끝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꽃잎 하나. 이렇게 봄은 왔는데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지난 겨울 그 아이는 나를 두고 먼저 떠났어요. 어머니, 가방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사위 도연이가 다정한 미소로 내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벚꽃 구경 가방치고는 유독 무거웠어요. 평소 당일치기 여행에 챙기는 짐보다 배는 더 나간 것 같았지요. 벚꽃이 절정이래요. 대전까지 금방 가니까 점심 먹고 구경하다 저녁에 돌아오면 되겠어요. 대전 한밭수목원. 작년에도 딸과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병이 악화되기 전이었지요. 꽃잎 아래서 환하게 웃던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처음 사위가 벚꽃 구경을 제안했을 때는 놀랐습니다. 딸이 떠나고 석 달, 아직 그 상실감이 가시지 않은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위가 이렇게 말했지요. 소영이가 늘 어머님과 벚꽃 보러 갔다면서요. 올해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혼자 두는 것도 걱정되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없는 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위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딸이 떠난 후에도 아들처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약을 가져다 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모습에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혹시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하루 다녀오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의문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사위는 짐가방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어머님 약이랑 담요, 갈아입을 옷 몇 벌. 봄이라도 추울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기온 떨어지면 감기 걸리실까 봐요. 맞는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제 도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부산하게 챙기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주방에 있는 사이 방에서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말했지요. 어머님, 여행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 도연이가 내 도장 주머니를 찾더군요. 은행에서 필요하대요. 연금 관련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엔 별 생각 없이 건넸는데 돌려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같은 질문 자주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문득 사위가 던진 말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이 잦아졌어요. 어디 아프세요? 약 드셨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잊어버리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요. 어머니, 우리 플랫폼으로 가요. 20분 후에 기차 들어와요. 사위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역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많았지요. 어디선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물 한 병 사올게요. 어머님은 여기 앉아 계세요. 사위가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자 누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할머니, 혹시 지금 대전행 타시나요? 고개를 들자 영무원 모자를 쓴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네, 그런데요. 이 기차 타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벚꽃 구경 가는 건데 6번 플랫폼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작은 쪽지를 내 손에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나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소영이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을 꼭 지켜달라고. 소영이, 내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가빠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멀리서 사위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의 이름이 적힌 쪽지, 낯선 영무원의 경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불안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물 여기 있어요. 곧 기차 들어와요. 사위가 돌아와 웃으며 물병을 건넸습니다. 그의 미소가 오늘따라 어딘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 아들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쪽지를 꼭 쥔 내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역시계는 오전 9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10분 후면 들어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위는 짐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기차 곧 들어오는데. 아니, 괜찮아. 저기 바로 보이잖아. 내 손은 여전히 쪽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내 딸의 이름. 그 이름을 적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척하며 사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자 재빨리 방향을 틀었습니다. 6번 플랫폼으로 가는 계단을 찾아 서둘러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딸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내게 이상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6번 플랫폼에 도착하자 아까 그 영무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안 오실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어떻게 내 딸 이름을 알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 팔을 살짝 잡고 사람이 적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요. 소영 선배 병원에서 같이 일했어요.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엄마가 혼자 남게 되면 꼭 지켜달라고. 들킬까봐 영무원인 척했어요. 유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주 보던 간호사였어요. 병상에서 딸의 손을 잡고 울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 얼굴을 몰라봤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지금 바로 설명드릴 테니. 어디로? 나 벚꽃 구경 가기로 했는데. 이거 벚꽃 구경이 아니에요. 보세요. 유진이 작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내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었고 체험 입소 연구 전환 예정이란 문구와 함께 사위의 이름으로 된 보호자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어요. 사위가 예매한 이 기차표는 벚꽃 구경이 아닌 요양원 입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추운 물에 빠진 것처럼 온몸이 떨려왔어요. 사위분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벚꽃 구경이 아니라 그쪽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내 사위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럴 리가. 도연이는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유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배님이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씀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이어갔어요. 유진아, 내가 죽으면 엄마가 위험해질 거야. 사위가 엄마 재산을 탐낼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지켜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산 후 이혼당하고 힘들어서 그만 살려고 했을 때 선배가 3년이나 저를 돌봐줬어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 순간 멀리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기차 들어왔어요. 유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몸을 낮추었어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제 차가 역 앞에 있어요. 근데 내 짐은 다 사위가. 괜찮아요. 필요한 건 다 제가 준비해 놨어요. 선배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딸이 미리 준비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했으면 자기가 죽은 뒤의 일까지 준비해 놓았을까요? 내 소중한 딸이 유진의 안내로 서둘러 역사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유진은 내 팔을 부축하며 속도를 높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기 출구예요.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찬 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진은 근처에 주차된 작은 차로 나를 재촉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서세요. 백미러로 사위가 역 출구로 달려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얼굴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유진이 엑셀을 밟았고 차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전벨트 매세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사위는 길 한가운데 서서 우리 차를 쫓아오려 했지만 이내 작아져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배신감이 컸어요. 딸이 떠난 후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내게 이런 일을 꾸몄다니. 유진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제 집이요. 거기서 좀 쉬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지금은 어머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딸과 함께 벚꽃 보러 갔어야 할 봄날, 나는 지금 낯선 차를 타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내 사위로부터 말입니다. 차가 한적한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유진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소박한 2층 오피스텔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직원들 단체 사진 속에 내 딸과 유진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따뜻한 차 드릴게요. 소파에 앉으니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을 이었어요. 사위분, 소영 선배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병원에 왔었어요. 그때 이상한 서류들을 문의하더라고요. 치매 진단서, 요양시설 입소 조건 같은 거. 차를 들고 와 내 앞에 내려놓으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머님 걱정해서 그러시나 했는데 선배님이 돌아가실 때 당부한 말도 있었고 며칠 전 선배님 생전에 쓰시던 메일 계정으로 알림이 왔어요. 사위분 명의로 요양원 예약이 완료됐다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입소 확인 메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은 소파 옆 서랍에서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조사한 내용이에요. 사위분이 어머님 명의로 여러 서류에 서명하신 흔적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 보험금 청구, 이것 봐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도장이 찍힌 양도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요양원 계약서,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소영 선배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배님 이메일, 금융 알림, 그리고 사위분 감시할 방법까지.
마치 추리소설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딸이 자기 남편이 이런 일을 꾸밀 거라고 예상했다니.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사위분이에요. 벌써 세 번째 전화예요. 차에 탈 때 제 얼굴을 봤나 봐요. 유진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씨죠? 어머님 거기 있을 거 알아요. 지금 당장 모시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어머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위험해요. 엉뚱한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사위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들렸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도연 씨, 저 유진이에요. 소영 선배 후배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안전하게 계세요. 치매 같은 거 없으세요. 뭐라고요? 유진 씨가 어떻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 상태가 심각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노인 유괴죄로.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고하세요. 그럼 저도 어머님 명의 위조 서류들 다 가지고 신고할게요. 보험금 사기, 부동산 편취, 요양원 입소 허위 신청까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야? 당신 누구야? 어떻게 그런 걸? 소영 선배가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님을 평생 지켜온 딸이니까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떨리는 물음에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어머님 딸이 남겨준 무기가 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텀블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영이가 항상 들고 다니던 그 텀블러였어요. 이 안에 선배님이 준비해둔 증거가 있어요. 이제 차근차근 알아갈 시간이에요. 유진의 작은 거실에 앉아 딸의 텀블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오늘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던 날, 내가 이렇게 낯선 집에서 도망자처럼 숨어 있다니요. 어머님, 이거 좀 드세요. 유진이 따뜻한 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한 탓에 속이 쓰렸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 고마웠어요. 한 숟가락 입에 넣으니 달달한 맛이 나더군요. 김치찌개인데 딸이 끓이던 맛과 비슷했습니다. 소영이 레시피예요. 선배님이 병원 야근할 때 자주 해주셨거든요. 목이 메었습니다. 소영이가 여기에 흔적을 남겼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딸이 떠났지만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텀블러에 뭐가 들었다고 했죠?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텀블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딸이 늘 들고 다니던 그것이었어요. 이거요? 소영 선배가 병원에서 항상 갖고 다니던 거예요. 마지막에 저한테 주셨어요. 엄마 위험해지면 이거 꼭 전해줘라고. 유진은 텀블러 바닥을 돌리더니 작은 드라이버로 뭔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러자 텀블러 바닥이 분리되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배님이 남기신 거예요. 봐보세요. 텀블러 안에는 작은 USB와 종이 쪽지, 그리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에는 딸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 USB를 꼭 확인해 봐요. 도연이가 뭔가 이상해졌어요. 내가 없으면 엄마 신병과 재산이 위험할 거예요. 엄마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 믿지 마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걱정했으면 이런 비밀 메시지까지 남겼을까요? 게다가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 내용이라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한 거죠?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처음엔 사소한 의심이었대요. 도연 씨가 병원비 영수증을 자꾸 확인하고 집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러다 한 번은 선배님 명의 통장을 선배님 모르게 확인하는 걸 발견하셨대요. 유진은 노트북을 켜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엄마에게 증거, 법적 대응, 미래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건 다 소영이가 만든 거예요? 네. 선배님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모으신 자료들이에요. 도연 씨가 몰래 진행하던 모든 일의 증거가 여기 있어요. 증거 폴더를 열자 수많은 사진과 문서가 나왔습니다. 사위가 내 도장을 몰래 사용하는 사진, 은행에서 뭔가를 처리하는 모습, 요양원 관계자와 만나는 장면, 모두 몰래 찍은 듯 했어요. 소영이가 자기 남편을 미행했다는 거예요? 네. 힘들었겠지만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저나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화면에는 더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 집 주소로 온 은행 편지들, 보험 계약 변경 통지서, 사위 명의로 변경 신청된 재산 관련 서류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특히 이거요. 유진이 가리킨 서류에는 요양원 입소 시 필요한 재산 신탁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모두 사위 명의로 관리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미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정말 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위조예요? 네. 도연 씨가 어머님 도장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배님이 그걸 눈치채셨던 거죠. 소파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정체성까지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내 이름, 내 도장,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 했다니. 엄마에게 폴더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건 선배님이 남기신 영상이에요. 보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병상에 누운 소영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제가 없는 세상이라면. 죄송해요. 더 오래 엄마 곁에 있고 싶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몇 달 전에 떠난 딸이 지금 내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연이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면서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자꾸 엄마 통장이나 집 문서를 물어보고 한 번은 제가 잠든 줄 알고 보험금 상담하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없으면 도연이가 엄마를 요양원 같은데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 재산을 가로챌 거고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이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난 정신이 멀쩡해요. 그리고 엄마도 그래요. 마지막에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이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봄에 벚꽃 꼭 보러 가세요. 우리가 매년 가던 그곳에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그게 제 소원이에요.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했다니. 유진이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정말 현명하셨어요. 미리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조심해야 해요. 도연 씨가 어머님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미쳤다고 신고한다고요? 네. 치매 초기라거나 망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미 병원에 관련 기록을 만들어 두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김태진 선생님이에요. 도와주실 거래요. 김태진이 누구죠? 소영 선배님 병원에서 일하셨던 사회복지사예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선배님이 마지막에 이 일을 부탁하셨어요. 유진은 전화를 받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어요.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품이 있는 인상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진입니다. 소영 씨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그의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유진 씨에게 상황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그 기차 탔으면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요양원 내부 자료인데 도연 씨가 이미 3개월 전부터 입소 준비를 해왔어요. 치매 증상이 있는 장모 명목으로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위는 내가 정상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난 멀쩡한데. 요즘은 상속이나 재산 문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특히 홀로 된 노인들이 주 타겟이죠. 태진 씨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영 씨가 남긴 증거들로 충분해요. 이 USB에 있는 자료들, 도장 위조 증거, 무단 재산 이전 시도,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내 집을, 네, 이미 알아봤어요. 어머님 집에는 돌아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 씨가 감시할 테니까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이 준비해 둔 곳이 있어요. 낡은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소영이가 몰래 얻어둔 원룸 열쇠예요. 작은 공간이지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딸이 그런 것까지 준비했다고요? 태진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소영 씨는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만큼 어머님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창밖으로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딸과 함께 보러 가기로 했던 그 벚꽃.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네요.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죠? 유진과 태진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첫째, 어머님 명의 계좌들을 긴급히 동결시켜야 해요. 둘째,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정리. 그리고 태진 씨는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님의 용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소영이가 남긴 원룸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 피지 않은 벚꽃 묘목이 자라고 있었지요. 엄마에게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꼭 피울 거예요. 엄마가 직접. 유진의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위한 안전한 공간, 새 삶을, 심지어 벚꽃까지 준비해 놓았다니.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내 딸은 남편의 배신을 알아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복잡한 대비책을 마련했을까? 문득 소영이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창문 좀 열어줘요. 벚꽃 보고 싶어. 병실 창가로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소영이는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창밖을 보는 눈빛만은 맑았어요. 병원 정원에 심어진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내년에는 같이 보러 가요. 꼭이요. 그 말을 할 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둘 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도연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과 과일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님, 잠깐 들어가 쉬세요. 제가 간병할게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병원 카페테리아에 내려가 잠시 쉬었어요. 1시간쯤 후 병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 구석에서 우연히 도연이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말기 상태예요. 보험금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장모님 명의 부동산도 있어서. 네, 상속 문제요. 얼어붙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숨었다가 통화가 끝난 후에야 병실로 돌아갔어요. 소영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도연이는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픈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소영이가 내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혹시 도연이 전화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보험금 얘기요. 내가 듣고 있었어요. 창문 열어놔서. 소영이의 눈에는 상처와 결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딸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1달 전부터요. 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자꾸 서류 준비한다고. 보험이랑 집 문서들 찾더라고요. 소영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없으면 혼자 있지 마세요. 특히 도연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소영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언제나 착하고 순했던 내 딸이 그렇게 강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들었어요.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니 딸이 왜 이런 준비를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영이는 자신이 떠난 후의 위험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밤, 나는 유진이 건네준 소영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병상에서 쓴 마지막 몇 달의 기록이었어요. 오늘도 도연이가 엄마 통장 얘기를 했다. 내가 없으면 엄마가 위험해질까봐 너무 걱정돼. 유진이랑 태진 선생님께 부탁해야겠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나 봐. 도연이가 자꾸 집 문서를 확인하더라. 엄마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 눈빛이 달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오늘 유진이에게 텀블러를 맡겼다. USB와 증거, 그리고 엄마를 위한 원룸 열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 소중한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동시에 남겨질 어머니를 위한 보호책까지 마련해야 했다니. 다음 날 아침 김태진 씨가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법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진 씨는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내가 서명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이건 계좌 동결 신청서, 이건 위임장, 그리고 이건 사기 고소장입니다. 사기 고소, 내 사위를 고소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그가 나쁜 짓을 했어도 한때는 딸의 남편이었고 가족이었는데 망설여 주시죠? 김태진 씨가 내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네. 그래도 도연이는 제가 소영 씨 병원에 있을 때 자주 봤어요. 처음엔 정말 다정한 남편 같았어요. 하지만 소영 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태도가 변했어요. 김태진 씨는 USB에서 사진 하나를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분은 요양원 원장님이에요. 소영 씨가 위독할 때 이미 어머님 입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였어요.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겠어요. 김태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 씨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유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도연이의 최근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위분이 어머님 집 주변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대요. 치매 증상이 있는 장모가 사라졌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날 미친 사람 취급한다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걱정 마세요. 이미 제가 담당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님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다고요. 김태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힘든 과정이겠지만 도연 씨의 범죄가 드러날 겁니다. 소영 씨가 남긴 증거들이 완벽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이 쓸쓸해 보였어요. 이런 날 소영이와 함께 우산 쓰고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이가 행복했을까요? 문득 나온 질문에 유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선배님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한 번도 불평 없이 날 사랑해 주셨다고. 그 사랑을 항상 느끼셨대요.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김태진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소영 씨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버지, 소영이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소영이 2살 때 우리를 떠났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떠났다고요? 네.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없었어요. 소영이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은 그런 상처도 혼자 품고 있었구나. 어쩌면 김태진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를 만났을 때 소영 씨에게 그건 정말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를 치유해 줄 것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소영이가 도연이에게 그토록 헌신했던 이유가 어릴 적 아버지의 부재로 생긴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 배신했네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나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이는 마지막까지도 벚꽃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였으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소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아버지 없는 딸이라고 놀림 받았대요. 그날 소영이를 데리고 벚꽃 구경 갔었죠. 꽃잎 아래서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벚꽃은 매년 돌아와. 내 곁에 누가 있든 없든 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온단다. 그러니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후로 벚꽃은 우리의 약속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봄이 오면 함께 꽃을 보러 가자고. 유진과 김태진 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내 딸을 알았고 그 약속의 의미를 이해했을 테니까요. 어머님, 김태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 씨의 마지막 소원 꼭 이루어 드려야겠네요. 이 싸움에서 이겨서 다음 봄에는 안전하게 벚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래요. 이제 나는 싸워야 합니다. 내 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을 위해, 내 삶의 존엄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 저희가 찾던 김소영 씨 어머니 맞으시죠? 며칠 뒤 낯선 두 남자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태진 씨가 경고했던 대로 나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문 앞에 설치된 작은 도어폰 화면을 통해 보니 그들이 경찰 신분증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작고 흐릿해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장모님 찾으러 왔습니다. 사위 이도현 씨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유진이 출근하고 태진 씨도 변호사 사무실에 간 시간, 혼자 있는 틈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오세요.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도연 씨가 장모님이 치매 초기라 위험하다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정말 경찰일까? 아니면 사위가 보낸 사람들? 어느 쪽이든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지금 변호사님께 전화할게요. 잠시만요. 변호사요? 할머니,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세요? 저희는 그냥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려는 건데. 문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태진 씨?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지금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도연이가 실종 신고했대요. 태진 씨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진짜 경찰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때까지 절대 문 열지 마시고 전화 끊지 마세요. 문 밖에서는 계속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노크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연 씨가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법적 보호자라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언제 그런 동의를 했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진 씨가 전화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녹음하고 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영장 없이 강제 진입할 수 없어요.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20분 정도가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건지 아니면 잠복 중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태진 씨는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하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도착했어요. 얼마 후 복도에서 태진 씨와 진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을 열자 태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이에요. 무사하시군요. 그의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까 오신 분들은 진짜 경찰이 아니었어요. 현재 신원 확인 중입니다. 태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용한 사설 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 행세를 한 거죠. 이것도 범죄입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만약 문을 열었다면
이제 계속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나요? 경찰관이 떠난 후 태진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어요. 도연 씨가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어요. 어머님을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으로 등록하려는 시도입니다. 후견인이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머님 대신 모든 법적, 재정적 결정을 도연 씨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보통 중증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에게 지정되는 건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평생 혼자 딸 키우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걱정 마세요. 이미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도 준비했고요. 어머님은 완전히 건강하시다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법정에 서야 한다니.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증거는 충분한가요? 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 씨가 준비해둔 증거들이 결정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녹음기를 놓았어요. 어머님의 증언이 필요해요. 도연 씨와의 관계, 최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어머님을 속이려 했는지,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딸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 같아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시작하죠. 1시간 넘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도연이를 만났을 때부터 딸이 아프기 시작한 후 그의 변화, 기차역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어요. 녹음을 마치고 태진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소영 씨 생전에 이상한 말을 한 적 없었나요? 재산이나 집에 관해서요. 생각해보니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소영이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장모님, 혹시 집을 제 명의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세금 때문에. 라고 했었어요. 태진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거절하셨어요? 그땐 별 생각 없이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했죠. 딸이 아픈데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대화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나요? 순간 기억이 번쩍 났습니다. 있어요. 병원 간호사가 약 가지고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도연이가 좀 당황했었죠. 태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그 간호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 유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도연 씨가 어머님 계좌를 비웠어요. 아직 동결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어머님 주거래 통장에 있던 돈이요. 태진 씨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더 명백한 범죄 증거죠.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 병원비 그리고 노후를 위해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유진이 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배님이 그것도 대비하셨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어머님 명의로 된 옛날 통장이에요. 선배님이 몰래 챙겨두셨대요.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고 은행 지점을 집에서 멀리 옮기면서 몇 년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통장과 도장은 선배님이 제게 맡겨두셨어요. 도연 씨는 이 계좌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통장을 펼쳐보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선배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플 때부터 사위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래서 엄마를 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신 거예요. 저한테 통장을 맡기실 때 절대 사위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태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셨으니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날 지키려 했다니. 내 곁에 있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날 밤 태진 씨와 유진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원룸 테이블에 모인 세 사람,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재판 준비가 끝나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고 변호사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태진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내가 평생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두 분이.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한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거예요. 선배님은 저희한테도 가족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태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해요. 노인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를 제한당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군요.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태진 씨와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함께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고통이, 이 싸움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잠들기 전 창가에 놓인 작은 벚꽃 묘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꼭 이길게. 그리고 내가 심어둔 이 벚꽃처럼 다시 한번 꽃을 피울 거야. 너와의 약속 꼭 지킬게. 내일 드디어 법정에 설 날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시간이 온 거지요. 법원 복도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법정에 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유진이 내 팔짱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물 한 잔 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분해서 가슴이 떨리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그놈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딸의 남편이자 내게 아들 같았던 사람. 그 배신의 얼굴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마지막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질문에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되지 마시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영이를 생각하며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딸이 남겨준 USB, 증거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오늘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법정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엄숙한 분위기가 압박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도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순간 그의 눈에서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마 내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봅니다. 곧 그의 표정은 다시 단정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장모님은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고 혼자 계시기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이 된 아내의 뜻을 받들어 장모님을 돌보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딸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다니. 우리 측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어떠한 인지 장애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원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USB에 담긴 소영이의 영상 진술, 위조된 서명들, 요양원 사전 계약서,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흐름.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과정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소영이의 영상이 재생될 때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신의 아내가 남긴 증언을 마주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드디어 내가 증인석에 서는 순서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들 같았어요. 딸이 아프고 나서도 잘 챙겨주었고 내게도 늘 다정했지요. 언제부터 변화를 느끼셨나요? 딸의 병세가 심해지면서부터였어요. 도연이가 자꾸 집 문서와 통장을 물어보더군요. 그때는 그냥 걱정해서 그런가 했는데 질문들이 이어졌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도연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장모님, 최근에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셨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거나 약 먹는 것을 잊으신 적 있으시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태진 씨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당당하게 진실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가끔 건망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60년 넘게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왔고 딸 하나 혼자 키워냈어요. 내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사위분을 피해 도망치셨나요? 그분은 단지 어머님을 돌보려 했을 뿐인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본다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내 통장 돈을 빼갔고 내 도장으로 서류를 위조했어요. 그게 돌봄인가요?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나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되지 마시고 질문에만 답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어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판사가 그를 제지했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아픔 속에서도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 증언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물을 건넸어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어머님. 재판은 계속되었고 마지막으로 도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저는 단지 장모님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내가 그걸 원했고 우리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영 씨는 이런 비디오를 남겼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한 듯한. 그리고 USB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소영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 남편 도연이 보험금과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으면 엄마가 위험해질 거예요. 도연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병원비 얘기만 하고 집 서류를 뒤지고
엄마를 보호해 주세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내가 약물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오해가. 하지만 이미 영상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또렷한 정신과 확신에 찬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법원 앞 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리며 창문으로 날아들었어요. 마치 소영이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쳐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태진 씨와 유진이는 추가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는 치밀한 준비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판결 선고일 법정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제는 덜 떨렸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도연에 대해 사기, 서류 위조, 재산 횡령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불법 취득한 재산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불안과 기다림이 이 한순간에 해소되었습니다. 승리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우리 쪽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도연이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이 말리려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손짓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은 그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소영이가 아프고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다 당신 딸 때문이에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아닌 전혀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생각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우리 소영이, 널 정말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그를 데리고 갔고 나는 유진과 태진 씨와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으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태진 씨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실까요? 오늘 정말 힘드셨을 텐데.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니 소영이와 함께 벚꽃 구경 갔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새 벚꽃은 다 지고 몇 개월이 꿈 같았습니다. 딸이 참 좋아했어요. 이 벚꽃을. 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 씨가 병실에서도 그랬어요. 봄이 오면 엄마랑 꼭 벚꽃 보러 가고 싶다고. 유진이 손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제게 맡기면서 모든 게 끝나면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손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소영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모든 게 잘 끝났다는 뜻이겠죠? 너무 걱정했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 엄마 혼자 남겨두는 게. 하지만 엄마는 역시 강하시네요. 언제나 그랬듯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는 계속되었어요. 녹음기에는 제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엄마가 항상 좋아하시던 호기심의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소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말이 아닌 노래였습니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딸이 부르는 꽃타령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 소영이가 어릴 적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는 딸의 노래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중턱 저 상두에 피는 저 꽃은 누구와 함께 볼까 나는 몰라라. 벚꽃 아래 앉아 딸의 노래를 듣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기억이 함께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소영이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어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벚꽃은 매년 피잖아요. 우리의 약속처럼 엄마도 다시 피어나세요. 사랑해요, 엄마. 녹음이 끝나고 봄바람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유진과 태진 씨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딸의 마음을 다시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태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소영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벚꽃 아래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 봄바람과 벚꽃잎 그리고 소영이의 노래가 남긴 여운을 함께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영이가 남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의 작은 벚꽃 묘목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다시 피어날게. 내가 남겨준 이 벚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 나는 작은 책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위에 걸린 간판에는 영의 벚꽃 서재라고 쓰여 있었어요. 소영이의 이름을 딴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유진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며 웃음 지었어요. 오늘 새 책이 들어왔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큰 글씨책이에요.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내 인생도 새로운 궤도를 찾았습니다. 소영이가 남긴 원룸 보증금과 반환받은 재산으로 우리는 작은 책방을 열었어요. 아니,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지요. 노인들을 위한 쉼터이자 배움터였습니다. 벌써 문해교실 어르신들 올 시간이네요. 책방 안으로 들어서니 낮은 테이블과 편안한 방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 아프지 않게 받침대에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특별 제작 책상, 돋보기가 내장된 독서 등 모두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지요. 벽면에는 소영이의 사진과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에는 작년에 원룸에서 가져온 그 벚꽃 묘목이 이제는 작은 나무로 자라 분홍빛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김태진 선생님도 오신대요. 중요한 소식이 있대요. 유진의 말에 궁금해졌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인 문해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2번 이곳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분은 팔순의 박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글자 배워요? 지난번에 배운 거 다 외웠어요. 책방에서는 내가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 딸 하나 키우느라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역할이었지요.
내가 무슨 선생님이냐며 처음엔 망설였지만 태진 씨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인생의 선생님이세요. 글자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한 분, 두 분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홀로 된 노인,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 재산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분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편지 쓰는 법을 배워볼까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수업이 한창일 때 태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편에 앉아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가신 후에야 태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새 법안이 통과됐어요. 어머님 사례가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해왔어요. 태진 씨의 도움으로 노인 자기결정권 보호 모임을 만들었고 여러 사례를 수집해 정책 제안도 했지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다른 노인분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노인의 재산권과 거주 결정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더 강화됩니다. 어머님처럼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강제 입소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소영이도 이걸 알면 기뻐했을 거예요. 태진 씨, 유진이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유진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더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의 용기가 저희에게도 힘이 되거든요. 태진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벚꽃 축제가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소영 씨가 늘 가고 싶어 하던 그 공원이에요. 매년 봄 딸과 함께 가던 그 장소. 작년에는 도연이와 함께 가려다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가요. 소영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토요일, 우리는 소영이가 좋아했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책방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같이 가요. 박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해교실 어르신들이 모두 나오셨네요. 유진과 태진 씨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나 봅니다. 우리 일행은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은 매해 봐도 새로웠어요.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 덕분에 평소보다 더 천천히 꽃을 감상할 수 있었지요. 소영이가 어릴 때 항상 이 나무 밑에서 사진 찍었어요. 내 말에 유진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진 찍어요. 다 같이요. 벚꽃 나무 아래 우리 모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8명의 노인과 유진, 태진 씨, 그리고 나. 낯선 조합이지만 따뜻한 새 가족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각자 조금씩 가져온 음식들이 모여 풍성한 식탁이 되었지요. 나는 소영이가 좋아했던 유부초밥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 소영이가 어릴 때 소풍 갈 때마다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했어요. 나는 소영이와의 추억을, 태진 씨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유진은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사연을 나눴지요. 식사를 마치고 잠시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영이를 떠올렸어요. 소영아, 엄마 여기 있어. 약속 지켰지?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고 마치 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요. 혼자 계시니까 쓸쓸해 보이셔서요.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소영이도 여기 있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책방에 무슨 꿈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꿈이라. 나이 들어 꿈을 꾸는 게 가능할까? 글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돕고 싶어. 평생 살아온 이야기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교실은 어떨까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평생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인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것.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 될 테니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소영이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태진 씨도 합류해 세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 자서전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해교실, 노인 권익 상담소. 아이디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공원에서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유진의 안내로 먼저 귀가하셨고 태진 씨는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갔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소영이와 자주 앉았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딸이 남긴 녹음기를 꺼냈어요. 가끔 그리울 때마다 들었던 소영이의 목소리. 재생 버튼을 누르자 다시 한번 꽃 타령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노래를 들으며 딸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어요. 소영아, 엄마 이제 다시 피어나고 있어. 내가 남겨준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있단다. 멀리서 태진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나는 새로운 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진 씨가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벚꽃 가로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봄이었어요. 유진이 뒷자리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와요, 어머님.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래, 약속할게. 매년 벚꽃이 피면 함께 오자. 책방으로 돌아와 나는 창가에 피어난 작은 벚꽃나무 앞에 섰습니다. 소영이가 남겨준 이 작은 생명이 이제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네요. 손으로 꽃잎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구나. 아프고 쓰러져도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소영이와 함께 벚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고 그것은 마치 딸의 손길 같았어요. 내 삶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